어머니 주무시고 가시게요? 엄마, 왜 말도 없이 왔어? 아들네 집에 가면 반갑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64세 김수님입니다.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가려고 며칠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서울 간다는 게 이렇게 가슴 떨릴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날 새벽부터 전 부랴부랴 일어나 며칠 전부터 담가둔 배추김치며 고들빼기, 각종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느라 허리가 휘었죠. 요즘 배추가 얼마나 비싼데 손수 키운 걸 아들네 가져다 주면 며느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동그랑땡까지 미리 구워두고 서울 가는 날엔 아침도 못 챙겨 먹고 출발했죠. 시골에서 기차 타고 지하철까지 갈아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정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아들네 집 앞, 배를 누르며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근데 문을 연 건 아들이었는데 눈빛이 어쩐지 싸늘했어요. 엄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니요. 그냥 엄마가 아들 손자 보고 싶어서 온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며느리는 제가 왔는데 글쎄 눈인사만 하고 마저 하던 일을 하더라고요. 손자는 방에 틀어박혀 게임기 붙들고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아들은 말했죠. 다음부터 오시기 전에 연락 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곧 명절이고 해서 얼굴 한번 보려고 왔지. 반찬도 좀 해다 주고 어쩌다 보니 연락을 못했네. 아들이 고개를 돌리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 혼자 거실에 가방이랑 반찬 꾸러미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죠. 집에 들어선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바리바리 싸온 반찬들을 내려놓자마자 며느리가 대뜸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희 냉장고 꽉 찼어요. 다음엔 이렇게 많이 안 싸우셔도 돼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싸들고 온 봉지가 손에 남아 있었죠. 아니, 지난번에 너네 배추김치 다 떨어졌다길래 손주도 먹이려고 좀 더 가져왔지. 많이 힘들지도 않았어. 하며 웃어 보였지만 며느리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휙 돌아섰어요. 제 앞에서 반찬통을 열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먹을 텐데. 중얼거리며 몇 통은 싱크대 밑으로 밀어 넣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시골에서 텃밭 하나하나 돌봐서 기른 걸로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는데 그걸 마치 짐짝처럼 다루는 그 손길이 잊히질 않습니다. 잠시 주방에 서 있던 저를 보며 며느리는 또 말했죠. 어머니, 저희 오늘 일정 있어서요. 점심 식사는 못 차려드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유, 바쁜데 나 신경 쓰지 말어. 순간 제 존재가 방해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먹고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죄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도 못 풀고 주방에서 며느리가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한 분위기.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옛날엔 제가 오면 온 식구가 웃고 떠들며 같이 만두도 빚고 손자랑 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괜히 왔나 싶은 마음이 자꾸만 커지더라고요. 점심때가 가까워 오길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녁엔 내가 뭐 좀 할까? 너네 좋아하는 장칼국수 재료도 챙겨왔는데. 며느리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 저녁에도 약속 있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점심에 이어 저녁까지 나간다니요. 아무리 연락 없이 왔다지만 시어머니가 시골에서부터 올라왔으면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시렸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서둘러 손자 옷을 입히고 아들은 무심하게 밥 잘 챙겨 드시고 좀 쉬세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문을 닫고 나갔어요.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싸온 쌀국수 봉지를 꺼내 들었죠. 끓이는 내내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밥은 또 처음이었어요. 혼자 끓인 국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반찬은 싸온 고들빼기 하나, 들깨가루도 뿌렸는데 왜 이렇게 씁쓸한 맛이 나는지. TV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나왔지만 그 소리도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혼자 도시락 까먹듯 점심을 마치고 주방을 치우는데 싱크대 구석에 제가 싸온 열무김치가 봉지채 버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냉장고에 넣는다던 그 반찬이 쓰레기처럼 놓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누굴 위해 뭘 한 건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집에 왜 기어이 오고 싶었는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새 식구가 외식하고 돌아온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어요. 그 웃음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 집에 제가 있을 자리는 없다는 걸 더 깊이 느끼며 입안에 씁쓸한 국물 맛만 남긴 채 말이죠. 오후가 되어 손자 얼굴이라도 가까이서 보려고 조심스레 방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런데 문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지금 게임 중이에요. 나중에요. 였어요. 어릴 땐 저만 보면 안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대답조차 무성의하더군요. 그래도 한 번 더 용기 내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손자는 이어폰을 낀 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과자 좀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됐다니까요. 지금 바쁘다고요. 였습니다. 그 말에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컴퓨터 화면에서 폭력적인 게임 소리와 친구들과 욕을 섞어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아이가 그렇게 컸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거실로 나와 앉아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예전엔 손자 무릎에 앉혀 책도 읽어주고 함께 뒷동산 산책도 했는데 지금은 얼굴 한번 보려면 조심스레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며느리는 그 상황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전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뒤늦게 제게 말하더군요. 아, 어머니 저녁에도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이 싸늘해졌어요.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그냥 짐짝 취급해버리는 며느리의 날선 말에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반찬 싸 들고 온 할머니가 있는데 그 손자란 애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결국 오늘 하루도 안 보고 끝난다니요. 그저 잠깐이라도 같이 식탁에 앉아 밥 한 끼 먹었으면 했던 건데 그 바람조차 사치였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다는 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던 저에게 며느리가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드실 거는 냉장고에 어제 남은 찌개 있으니까 그거 데워 드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싸온 반찬만 해도 한상 가득이었고 저는 아들 입맛 생각하며 직접 손질한 우거지며 장조림까지 싸왔는데 그냥 남은 찌개를 먹으라니요. 최소한 새로 끓여주던가 아니 찌개를 새로 끓여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싸온 반찬들을 꺼내놓기라도 할 줄 알았죠. 결국 부엌에서 혼자 상을 차렸어요. 조심조심 반찬을 꺼내다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엌에서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예능 프로그램 속 웃음소리가 더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집에 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죠. 예전엔 식구가 모이면
하하오 웃으며 함께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었는데 이제는 그저 외딴 손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밥을 반쯤 남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김치 국물 한 방울이 밥상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저에게 주무세요라는 인사도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끝 소파에 몸을 누이며 중얼거렸죠.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 자식인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허리가 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 아파서였죠. 새벽녘 화장실 가는 길에 며느리 방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진짜 너무 불편해 죽겠어. 하루 종일 눈치만 보게 되잖아. 내일 아침 일찍 가시라 그래. 아들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 내일 가시라고 내가 말할게. 역시 저는 이제 귀찮은 존재이자 이미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조용히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주방에선 며느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출근한 뒤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저는 대충 먹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싸온 반찬들은 그대로였어요.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손도 대지 않은 상태.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집에 온 건 겨우 하루였는데 한 달은 지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먼저 내려갈게 다음에 보자. 답장은 없었어요. 며느리는 가시는 거예요? 잘 가세요. 하고 문만 닫아줬고 손자는 끝내 얼굴도 안 보이고 게임 속에서만 살더군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창밖에 스치는 도시 풍경이 왜 그렇게 낯설고 차가운지 서울은 사람 사는 곳이 맞는 건가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그렇게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시골의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냉장고에 제가 만들었던 반찬들을 보며 나 혼자 먹자고 이 고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밀려왔어요. 며느리 얼굴, 손자 말투,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죠. 전화를 걸까 하다 말았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먼저 걸지 않으면 연락이 없었고 그게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저 혼자만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어릴 때는 아들 밥 걱정에 새벽마다 국을 끓였고 아들도 웃으며 잘 먹고 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라면알 재촉하죠. 결국 저는 전화번호부에서 아들 번호를 맨 아래로 내려버렸어요. 안 눌러도 되는 번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앉아 라디오를 들었어요. 사연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서울 올라왔다가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눈물만 흘렸다고 그 이야기가 꼭 저 같았어요. 남 얘기에 눈물이 나는 걸 보면 제가 정말 외로운 거겠죠. 그 순간 다짐했어요. 다음 명절도 그 다음 생일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또 계절이 바뀌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자 보러 또 안 가세요? 묻는데 저는 웃으며 아유, 애들 바쁘대요. 전화도 잘 안 돼요. 하고 넘겼어요. 그 말이 익숙해져 버렸네요. 이제는 속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이 그렇게 컸구나, 그렇게 멀어진 거구나 싶었어요. 얼마 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아들 또래의 남자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걷는 걸 봤어요. 그 어머니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고 아들은 계속 무언가를 말하며 같이 웃더군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럽고 또 한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제가 바란 건 그런 거였어요. 손을 꼭 잡아주고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한마디 듣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텃밭으로 갑니다. 잡초를 뽑고 상추를 따며 아무도 먹지 않을 반찬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손이 가요. 습관이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익숙함과 기다림의 반복이라는 걸 이 나이에 또 배웁니다. 다만 다시는 그 집 문 앞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더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가 저를 지켜야 하니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없으시더라도 응원의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겐 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